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광재입니다. 네. 발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는 제가 반도체 전문가, 반도체 기술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서 저를 초대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막상 저를 초대하고 보면 저는 반도체를 반도체 관점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투자는 투자다워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하기 어려운 산업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사이클 산업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가 건물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화학의 상세한 제품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화학산업이나 건설산업 투자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편이라고 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서요. 자, 먼저 반도체 산업이요.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때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중 첫 번째 이유를 하나 좀 말씀드려보고자 한다면, 자, 퀴즈를 한 가지 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전 세계 반도체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지 많은 종류가 있어요. 자, 몇 가지나 될까요? 자,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도 궁금해서 한번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너무나 종류가 많아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반도체 종류들, 기업들의 만드는 제품의 종류들 쭉 추정해 보니까 못해도 100만 가지 이상 되더라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100만 가지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마트 기준으로 판매하는 품목 수가 약 3만 가지가 조금 넘습니다. 이마트가 판매하는 전체 제품 수보다 30배 이상 많은 반도체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이 굉장히 우리가 투자할 때 중요한 점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다양한 투자 기회가 나올 수 있다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요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 세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요리가 있습니다. 요리의 종류가 이처럼 다양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생기죠. 내가 내일 점심에 뭐 먹을까? 자꾸 선택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찾아다녀도 더 맛있는 음식이 생각보다 전 세계에 많이 있어. 언제 다 먹지? 이런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 요리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특정한 요리는 특정한 시기에 몰아서 팔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요리는 여름에 몰아서 팔려, 어떤 요리는 유독 겨울에 더 많이 팔려. 그래서 이러한 요리를 파는 식당들이 돈을 버는 시기가 좀 구분이 되거나 나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유행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특정한 요리가 특정한 시기에 큰 유행을 만들지만 어느 순간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점점점 다시 안 팔리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들 반도체가 모두 다 항상 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제품들마다 각각 특징에 맞춰서, 특히 자,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중간재입니다.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고 아무리 반도체를 열심히 만들어도 실제로 제가 이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군데 이제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허드렛님, 반도체 기업이요, 기술력 얼마나 좋아요? 이 기업의 기술력이 경쟁사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좋아요? 요거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받는 질문 중에 얼추 매수매도 주가 전망 질문 반, 기술력 질문 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반도체는 중간재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건 기술력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할 때 그 기술을 상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에 이 반도체를 누가 사가고 누가 언제 집중적으로 사가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금만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산업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전 당연히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 이유 중 하나는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이 왜 성장하는가?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는 반도체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새로운 산업이요. 특히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산업들과 다르게 기존 산업까지 파고 들어가서 기존 산업을 완전히 뒤흔들고 바꾸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인공지능이 마케팅 업체로 들어가서, 게임 업체로 들어가서 기존에 우리가 하던 일을 통째로 바꿔버리거나 대체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산업들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반도체를 이용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까지도 모두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산업이 계속 등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반도체가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산업의 무언가 이 성장성도 더 가파라지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자,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케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겠네요. 그러면 이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요?
성장이 저 보니까 2차전지 옆 동네 보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폭발 성장한대요. 그럼 그쪽 가서 투자하는 게 더 매력적인 거 아닌가요? 이러한 뉘앙스로 질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당연히 기관 투자자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전에 듣기로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제가 이제 과거에부터 수많은 투자 전략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투자 전략들을 데이터로 검증하고 또 만들고 수정하고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봤는데 전 세계 주식 투자 전략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만든 모델만 해도 3,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다양한 모델이 아무리 많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은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나는요, 회사에서요, 숨도 안 쉬고 계속해서 트레이딩 할 수 있어요. 나는요, 전자공시 실적 뜨자마자 3초 안에 바로 들어가서 매수할 수 있어요.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불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투자 전략 관점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우리가 고성장주에 무조건 초고속 성장하는 그러한 성장주에 투자하면 유리할 것 같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기업이요, 차트가 지금 보면 10배 올랐어요, 주가가 10배 올랐어요 라는 그림을 보고 나도 저기 투자했으면 10배 수익이 났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상외로 고성장주에 투자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이 전략상 평균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특징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설명하자면 말이 길어지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작년에 10배 이상 올랐던 어떤 기업이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이 주식을 사신 분들의 절반 이상이 손실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주가가 10배나 올랐는데 손실을 볼 수가 있지? 실제로 우리가 고성장주에 투자할 때 생각보다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보통은 늦게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파르게 성장할수록,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무언가 급격하고 가파를수록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고성장도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많은 분들께서는 고성장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늦게 들어가는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제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 때, 주식 투자를 할 때 오르는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이 무조건 날 것 같지만 예상외로 그 오르는 주식에 투자할 때보다 떨어지지 않은 주식을 쳐낼 때, 못 오를 주식을 쳐낼 때 평균 수익률이 더 높아지고요. 또 고성장하는 녀석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녀석이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 평균 수익률을 더 높이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한 관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 바로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 자, 바로 사이클이라는 특징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보시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기업의 실적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해.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 반도체만의 실적이 아니라 SK하이닉스의 실적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수출 추이, 그리고 반도체 해외 수입 추이, 여러 가지 지표를 들이밀어도 반도체는 명확하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의 특징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한 가지는, 우리가 물론 고성장주 무조건 가파르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영역에 투자해서 기회를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항상 가능한 게 아니다. 또 평균적으로 불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주목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영역이 바로 사이클 영역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 이유가 뭔데, 우리가 사이클 산업을 이해하고 사이클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한 상태에서 사이클 주식에 투자를 하면 투자 기회를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또 평균적인 수익률을 더 높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이클은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사이클 산업이 많이 있어요. 잘 아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외에도 금융, 건설, 해운, 조선, 화학, 굉장히 많은 산업이 사이클이고요. 심지어 참치가 잡히는 시기도, 참치가 얼마나 포획이 잘 돼요, 이것도 기후에 따라서 사이클을 나타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산업이 사이클인데요. 굉장히 놀랍게도 이렇게 다양한 사이클 중에서도 반도체는 과점적이라는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규칙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우리나라 산업 내에서 가장 규칙성이 뚜렷한 그러한 산업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뭐야? 규칙적으로 투자 기회가 나타나. 지난번과 비슷한 기회가 굉장히 자주 나타나. 얼추 4, 5년만 기다리면 또 나타나고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이클의 중요한 특징은 오르락과 내리락을 반복한다는 것인데, 내리락 구간만 왔다 하면, 안 좋아지는 불황 구간만 났다 하면
최근에는 모든 투자자들이 다 등을 돌리고요. 투자자분들의 약 95% 이상이 다 비관적인 이야기를 이제는 안 된다,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주가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모두가 비관적인 그러한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호황 구간이 오기 전에 주가는 역사상 최저점을 계속해서 최저점을 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또 호황이 찾아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이클마다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는 특징이 나타나요. 자,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만약에 사이클 산업까지 투자 범위를 공격적으로 넓힐 수 있다면 단순히 고성장주만 바랄 때보다 투자 기회를 훨씬 더 늘릴 수 있고 평균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무언가 새로운 전방 산업이 등장하면서 성장을 이끕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어떤 전방 산업이 반도체를 이끌고 있습니까? 바로 인공지능이죠.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인공지능 서버에 수많은 무언가 새로운 기능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능들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반도체를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고성능 반도체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 새로운 서버 산업이 즉 인공지능 서버 산업이 지금 반도체의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동네 중간중간에 데이터 센터라고 불리는 무언가 창문이 없는 건물들이 가끔씩 지역마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데이터 센터 내부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바로 반도체가 한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인공지능 서버가 무엇인가? 별거 없습니다. 자, 10층짜리 거대한 건물을 지어요. 필요하면 더 큰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내부에 자, 서랍장을 가득 채웁니다. 이 서랍장을 전문적인 용어로 렉이라고 하는데 이 렉은 그냥 말 그대로 여다지 미다지 서랍장들이에요. 우리 과거의 학교의 사물함과 비슷합니다. 자, 이러한 서랍장 내부에는 모두 다 반도체가 차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반도체가 많은 열을 내뿜기 때문에 일부 냉각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큰 건물 안에 반도체가 약 70%, 냉각 장치가 약 30% 들어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서버가 우리 지구상 곳곳에 그리고 우리 일부 동네에도 이러한 서버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서버가 제공하는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단순히 데이터만 저장해주고 클라우드 서비스만 제공해줬던 데 반해서 이제는 인공지능 기능을 수행해주고 우리와 챗GPT를 통해서 대화도 해주고 이제는 여러분께 그림도 영상도 막 자유롭게 지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서 이러한 인공지능 전용 서버가 전 세계에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반도체 수요를 급격하게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서버가 한 개가 딱 동네 생길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반도체를 사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렉이라는 개념을 잠시 좀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특징 중 하나가 지금까지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이 여러 차례 나타나 왔는데 지금까지 지난 사이클 때까지 살펴보면 고성능 반도체들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려운데요. CPU, GPU, 스마트폰, AP, 통신칩 즉 많은 파운드리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요. 뭐 D램과 낸드 플래시와 같은 이 반도체들이 얼추 함께 호황이 오는 그리고 얼추 함께 불황이 오는 즉 쉽게 말씀드릴게요. 고성능 반도체들은 얼추 함께 움직이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 왔어요. 그런데 이번 사이클은 굉장히 특징적이게도 이러한 무언가 지금 모든 반도체가 함께 잘 팔리는 구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데 일부 반도체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먼저 사이클이 왔고 먼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제는 뒤이어서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니까 주변에 이제 파생되는 반도체도 점점 늘어나 그리고 이제 기존에 많이 쓰였던 D램, 낸드 플래시와 같은 녀석들도 공급 부족으로 들어가게 되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서 수요 경쟁이 발생하고 자, 이러한 영역으로 점점 들어가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더 약간 구분돼서 인공지능용과 그렇지 못한 용이 조금 구분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예요. 인공지능 반도체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당연히 엔비디아이고 이 엔비디아의 GPU가 인공지능 쪽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나타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독보적이고 당연히 엔비디아를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엔비디아 혼자서 성장하는 그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성장했던 그러한 그림이 이제는 주변의 비슷한 반도체까지 더욱이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중에서도 레거시 반도체라고 불리는 영역까지 특히 뭐 D램, 낸드 플래시 같은 영역까지 계속해서 온기가 확대되는 그러한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이 무언가 새로운 전방 산업, 인공지능
서버와 같이 뭔가 새로운 전방 산업이 등장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 그럼 그 과정에서 일단 새롭게 탄생하는 반도체가 엔비디아의 GPU와 같은 그러한 반도체가 큰 수혜를 얻고, 그러한 수혜가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비슷한 반도체까지 파급이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까지 파급 효과가 전달돼.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도 보통 무언가 새로운 전방 산업이 등장하면 그 산업에 새로운 반도체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반도체는 보통 미국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주도적으로 앞서서 뭔가 출시하는 그러한 특징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나타냈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미국은 반도체 개발은 잘하지만 제조는 못해요. 그래서 그 제조를 모두 다 대만 기업들에게 맡깁니다. TSMC와 같은 기업에 맡기면 뒤이어서 TSMC가 수혜를 보는 구조를 가져왔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반도체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반도체는 절대로 혼자 쓰일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도 혼자 쓰이는 반도체는 없어요. 반드시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써야 하는데,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 삼성과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뒤이어서 수혜를 보는 그러한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그러한 수혜의 순서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계속해서 상승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이 보이는 상황. 이미 많이 오른 녀석도 있지만 못 오른 녀석들도 이제는 슬슬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또 가끔씩 주시는 질문 중 하나는, 아니 그러면 미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분명히 유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기업 분석을 어려워하시고 또 영어 사업 보고서를 읽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도 가능은 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삼성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사업하는 기업도 있지만 미국에 많은 공급을 하는, 매출 비중이 미국 쪽으로 높은 기업도 있고 또 대만 쪽으로 높은 기업도 있거든요. 그러한 기업들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도 가능합니다라고 좀 참고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가 그래서 먼저 올랐어요. 일단 영업환경 기준으로는 이 영업환경의 저점, 중간점, 고점이라고 하면 인공지능 반도체는 지금 중간을 지나선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고 계세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주가는 영업환경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반영하죠. 제가 이제 과거에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식들, 산업별로, 국가별로 쫙 뭘 분석했냐, 주가가 미래를 얼마나 선반영하지, 기업들의 실적을 얼마나 선반영하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 차례 분석을 했었는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얼추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9개월에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선반영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한 선반영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주가는 이미 중간 영역을 넘어서 상단 영역까지 올라간 기업들도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약간 투자 성향이 좀 모멘텀 추종하는 스타일이라서 오른 녀석 더 오를 때 나는 좀 따라가는 스타일이에요 하시는 분들께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아무래도 오늘 오신 분들 성향 가만히 살펴보면 나는요 이미 많이 오른 녀석보다 조금 다음번 오를 녀석을 기대하거나, 나는 한번 주식을 사면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묵혀두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무조건 지금 다 올라있는 인공지능 주식 그것도 대장주 함부로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번 반도체는 누가 오를까, 그러한 내용까지 좀 더 폭넓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많이 올라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혹여나 예상치 못한 악재가 생겼을 때 밸류에이션이 높은 녀석들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데, 크게 터진다, 그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공지능 반도체 또는 인공지능에서 점점 파생되는 그러한 반도체 영역까지 투자하고 싶은데 이미 남들 다 사놓은 그러한 대장주 이 종목 사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대안이 되는가? 일단 나는 투자 성향이 조금 나는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아직 못 오른 다음 반도체에 주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나는 1년까지 기다리고 싶진 않아요, 지금 올라 있지만 좀 더 리스크가 낮은 영역을 향해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 개의 종목을,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는 요 한 개의 종목을 고집하시기보다는 이제는 엔비디아와 비슷한 사업으로 점점 뭔가 온기가 확대가 되는데, 뭔가 비슷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뭔가 투자 기회를 찾으시거나 또는 비슷한 기업들을 묶어서 대신 사주는 그러한 ETF를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고밸류 영역으로 갈수록
단일 종목에만 내가 풀 매수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는 무언가 점점 비중을 분산하는 것이, 주변 종목으로 분산해 나가는 것이 유리한데, 문제는 이 인공지능 영역에서 지금 기업들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기업들의 성장이 굉장히 기업마다 번갈아가면서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를 기술을 변화를 다 따라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뭐 브로드컴 같은 기업, 퀄컴 같은 기업 우리가 다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기업들을 얼추 묶어서 매수해 줄 수 있는 ETF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세요. 자, 이번에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실제로 어떤 이슈가 있냐? 이제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특히 엔비디아의 GPU가 이 인공지능 영역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냐? 엔비디아의 GPU가 굉장히 고성능이에요. 가격도 매우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서버 업체들 입장에서 무언가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야, 엔비디아 제품을 무조건 쓸 수밖에 없지만 중간중간 엔비디아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영역도 생기고 있어. 인공지능 서비스가 점점 다양해지는데 이 모든 기능을 다 엔비디아 GPU만으로 메꿀 필요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영역을 파고드는 기업들이 생겨요. 그런데 또 누가? 바로 서버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버 기업들이, 구글 같은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야, 우리가 직접 엔비디아의 GPU를 보완할 수 있는 칩을 추가적으로 한번 개발해보자. 그래서 엔비디아 제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직접 자체 개발한 NPU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불리는 칩들을 추가적으로 서버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방향으로 좀 한번 서버를 발전시켜보자. 그럼 뭐가 좋은데, 엔비디아 이 비싼 GPU만으로 서버를 구현할 필요 없이 엔비디아 GPU가 굳이 필요 없는 빈틈 일부 영역은 뭔가 우리가 더 싼 칩으로, 우리가 자체 개발한 효율이 더 높은 칩으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버를 더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어, 싸게. 그러한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혜 기업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무언가 원래는 반도체 칩을 만들지 않았던 기업들이 반도체 칩을 새롭게 개발하게 되면 반드시 칩을 새롭게 설계하는 그런 인력들이 추가로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설계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이 설계 프로그램,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 3개 기업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EDA라고 불리는 이 극도로 어려운 프로그램을 사가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수의 온기가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세요.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전력 반도체란 녀석이 있는데요. 자, 전력 반도체는 우리 무언가 전력이 필요한 영역.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이요. 배터리가 여러 개 부품으로 전력을 공급해요. 자, 이러한 전력의 분배 또는 나 지금 전기차 배터리가 직류 배터리인데 이거 교류로 바꿔주고 싶어. 직류와 교류를 바꿀 때, 아니면 1V를 2V로 승합해주고 싶어. 승합과 강압이 필요할 때, 이런 영역에서 전력 반도체라고 불리는 녀석이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통 이 전력 반도체라는 녀석은 보통은 지금까지는 원소 주기율표를 살펴보시면 실리콘, 원소교 14번 실리콘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만들어 온 게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야, 이 실리콘을 이용해서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전력 반도체가 이 일부 새로운 산업에선 쓰이기가 점점 어려워져. 어디? 바로 전기차 산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런 데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야, 기존의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굉장히 전압이 낮잖아. 근데 전기차 같은 영역은 이 배터리 전압이 우리 스마트폰 4V 정도와 다르게 300V, 400V, 500V 굉장히 높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칩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다이소에서 파는 건전지 제가 입에 씹어 물어도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근데 젓가락으로 전기 콘센트 갖다 딱 손 넣으면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맛볼 수 있겠죠? 그러한 변화, 마찬가지 반도체 칩도 낮은 전압에서는 쉽게 작동하는데 높은 전압에서는 작동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자 과학자들이 열심히 고민한 결과, 야, 이제는 반도체를 만들 때 실리콘이 아니라 새로운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자. 그게 뭔데? 바로 실리콘과 탄소가 합쳐져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또는 갈륨과 질소가 합쳐져 있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좀 어렵죠? 자, 이러한 새로운 물질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 이러한 새로운 물질을 이용해서 만들려면 단순히 물질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제조 공정도 바꿔줘야 하고, 반도체 공장에서 쓰이는 장비도 바꿔줘야 하고,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들까지 싹 다 바꿔줘야 해. 심지어 웨이퍼라고 불리는 동그란 기판도 바꿔줘야 해.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원재료 만들 때에도 공법이 또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웨이퍼를 잘 만들던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신흥 강자가 등장해서 우리가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잘 만들어 볼게 하고 짠하고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긴다.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필수 원재료, 그리고 칩을 제조하는 공정, 최종 제품까지 이제는 기존의 반도체 업체들이 아닌 무언가 새로운 반도체 기업이, 기존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반도체 기업이 이 영역에 치고 들어와서 이러한 전력 반도체를, 그것도 전기차 쪽에 쓰이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쓰이는 고성능 전력 반도체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이러한 SiC, GaN 이러한 소재를 이용해서 만드는 반도체를 와이드 밴드계 반도체라고 불러요. 자, 아무튼 와이드 밴드계 반도체 수혜가 새롭게 생기고, 그 과정에서 와이드 밴드계 반도체가 전기차를 따라서 폭발 성장하니까 그러한 전기차의 성장을 따라서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또 새로운 수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처럼 새로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투자 기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와이드 밴드계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 새로운 웨이퍼가 필요해. 이 새로운 웨이퍼는 기존의 웨이퍼 업체들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 새로운 공법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 1등 기업이 누구야? 울프스피드라는 세계 1위 기업이야.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에서 점유율 70%를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기업이야. 근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 쭉쭉 성장하고 와이드 밴드계 반도체 새롭게 쓰이는 영역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기업도 성장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이 기업을 일단 풀매수 들어가 보자. 풀매수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생각보다 1년 동안, 2년 동안 주가가 잘 안 올라요. 그 이유가 뭔데? 신성장 산업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각보다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불안정하거나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비용 지출은 많이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산업의 성장이 좀 느려질 것 같아요. 좀 지연될 것 같아요. 이러한 악재가 한 번 터질 때마다 기업이 휘청거리고 자본 조달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면서 주주들의 가치가 계속 희석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을 바라면서 투자했건만 주가가 쭉쭉 떨어지는 그러한 이슈가 자주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개별 기업에 투자했을 때 생기는 첫 번째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산업에서 앞으로 이 전력 반도체, 와이드 밴드계 반도체 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텐데 지금 1등 하는 기업이 꼭 앞으로도 무조건 1등 하리라는 보장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1등이 유지되더라도 2등, 3등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더 높은 성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자주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성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고요. 왜? 본래 새로운 성장은 굉장히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모두 추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무언가 새롭게 성장하는 이러한 영역은 개별 기업 단에서 내가 접근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불리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손실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그 대신에는 이러한 기업들을 좀 묶어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뛰어난 도움이 된다. 왜? 이러한 기업들을 묶어서 사면 특정한 기업의 악재에 휘둘리지 않고 평균적인 이 산업의 성장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전력 반도체가 원래는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특히 와이드갭 반도체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이들 산업이 계속해서 안 좋은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져 왔어요. 전기차 무언가 더 안 팔려. 테슬라가 자꾸만 자동차 가격 더 낮춰 팔어.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져 왔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이 전력 반도체가 관심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관심이 1도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주가 레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반도체는 뭐라 그랬어요?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특정한 시기에 몰아서 팔리고 몰아서 안 팔리고로 반복한다. 그러면 우리는 안 팔리는 시기에 집중하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곧 팔리게 될 그 시기를 우리가 노리는 것이 굉장히 뛰어난 전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 중 한 가지는 바로 이 전력 반도체가 이제는 어디에도 인공지능과 같은 영역에도 서버의 영역에도 슬슬 쓰임새가 확대될 걸로 추론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책을 냈을 때 앞으로 ARM이라는 기업의 이 제품이 아키텍처라는 녀석이 서버 영역에도 쓰이게 될 것이다. 이제는 모바일 시대가 아니라 서버 영역에도 쓰이게 될 것이다. 그게 내일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3년, 4년, 5년 지나가면서 슬슬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책에 내용을 썼거든요. 올해부터 이제 이 ARM이 서버 쪽으로 계속해서 무언가 성장의 수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으로 이 전력 반도체가 지금은 서버에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와이드갭 반도체가 서버 쪽에 많이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 서버에서 인공지능 서버에서 어마무시한 전력을 쓰기 때문에 지금 전력 반도체라는 감당이 안 된다. 실리콘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 기업들이 하나 둘 나도 이제 인공지능 서버 같은 영역에서 데이터 센터 영역에서 쓰이는 반도체 그런 거 슬슬 출시를 시작하고 있고 서버 기업들이 다소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를 바로 사가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1년, 2년, 3년 지나는 과정에서 점점 스탠스가 변하면서 그런 반도체 수요를 점점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 반도체가 전력 반도체가 지금은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사이클의 관점에서 사이클은
좋을 때 들어가는 것보다 안 좋을 때 들어가는 게 유리해. 왜? 다시 좋아질 걸 기대하면서 고수익을 누리면서 남들이 비관적일 때 들어가는 게 정상이니까. 근데 지금 전략 반도체가 딱 그 시기 맞물리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슬슬 올해부터 내년 지나가면서 점점점 이제는 인공지능 서버에서도 전략 반도체 필요가 늘어납니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전략 반도체 기업들이 또 서버 쪽에 쓰인다라는 그러한 일종의 테마 열풍도 좀 가세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지금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많은 반도체 종류에 따라서 어떤 반도체는 사이클 앞서가기도 하고 이제 준비하기도 하고 좀 더 약간 나는 1년, 2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오늘 요 책을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반도체 종류에 따라서 언제 팔리고 언제 인기가 많고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정답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지금 좀 빠른 수익을 희망해 하시는 분들은 오른 녀석에 올라타는 그러한 전략도 가능하겠지만 나는 한 1년 정도, 2년 정도는 묵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음번 오를 반도체를 고민하거나 나는 더 오래 묵혀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계속 분할 매수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뒤에 천천히 오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전략 반도체 중 하나예요. 그런 반도체를 좀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움 투자자산운용의 멀티에셋 운용본부장 김종엽입니다. 저는 키움 투자자산운용의 ETF 전체 상품의 개발과 운영과 마케팅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으나 키워드림 TDF, 저희 글로벌 펀드도 전부 제가 맡고 있고, 그리고 국내 인덱스하고 퀀트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제가 디테일을 설명드리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이 상품들을 다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총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제가 좀 전달을 시켜드리려고 지금 이런 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는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약간 약장수 같은 말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 MBTI가 극N이라서 좀 큰 그림만 보거든요. 반도체는 가요. 근데 디테일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고 뭐 거기서도 삼성전자는 못 올라가는데 엔비디아만 올라갔던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디테일들은 좀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에서부터 약간 다른 생각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반도체가 제가 간다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기 저보다 다들 어리신 것 같은데,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다 AI 사용하시나요? 하시죠? 이 AI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고, 이 변화는 단순히 뭐 한 3, 4년 가다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돈 풀었으니까 생겼다가 돈이 거치면 끝난다. 저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고, 10년 뒤에 제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혹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벌어먹고 사실지 저는 사실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변화를 추동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AI에서 발생하고, 저희는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을 특히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좀 재밌고 이거 투자할 만하겠다 싶은 그런 상품들을 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AI를 하려면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굉장히 많은 전자부품들이 필요한데 그것들 다 반도체예요. 이 반도체들을 설계하는 회사,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뭐 파운드리 업체, 뭐 굉장히 다양한 공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대표적인 종목을 담아 놓은 것들이 이제 글로벌 AI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 반도체 관련해서 시리즈를 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시켰어요. 세미나도 듣고 니네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한 여름쯤에 갑자기 막 세미나를 막 듣더니 요새 전력 반도체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진짜 전기 많이 들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사용되는 한국에 있는 100개의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대전에 1년치 대전이 사용하는 전력량에 맞먹어요. 그걸 효율화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기업들이 돈을 적게 지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 그래도 ESG 경영이 강화되고 있는데 저희 뭐 탄소 배출을 좀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테마용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내놓은 게 글로벌 전력 반도체고요. 또 첫 시간에 아까 김유미 애널리스트께서 말씀하신 국제 관계가 상당히 블록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상당히 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96학번인데 그때 논술이 있어서 맨날, 그때는 뭐 세계화가 하더라서 저 세계화 논술 맨날 썼거든요. 근데
오히려 세계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뭐 옛날을 보면 그리스에서 델로스 동맹하고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싸우던 때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극화되고 있고, 그래서 무역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이 반도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패권 전쟁에서. 그러면 좀 블록화 될 수 있겠다. 이제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상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변화를 추동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AI에서 발생하고, 저희는 파생되는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좋은 상품을 내놓고 여러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